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계엄을 하지. 지난 12일 법정 방청석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입니다.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이 정한 구속시한 6개월이 끝나자마자 아무 제약 없는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예정인데요. 재판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하긴 내란 속의 윤석열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국민 앞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 없었고 헌정 파괴의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사법부와 검찰의 비호 아래 구속 취소까지 이루어졌었죠. 법정뿐 아니라 역사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현실. 진짜 계엄은 끝난 걸까요? 아직도 진행 중인 걸까요? 6월 14일 끝장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따르면 성공하고 거스르면 기회를 잃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심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위클리 민심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밖에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시기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도 저희 스튜디오 귀에는 조금씩 들리는데 밖에 시위 소리가 네.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스튜디오가 서울시청 맞은편 성공회 서울 성공회 주교 착좌 큰 성당 그 건물에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한 3시 조금 넘으면 우익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길을 한쪽을 완전히 막아놓고 우리 끝장 뉴스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오시기도 힘들고 다른 출연자들도 발빛할 때 이거 혹시 일종의 모종의 언론 탄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대선도 끝났는데 왜 매주 우리 방송 시작할 무렵에 저러냐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심하군요. 오늘은 아마 퀴어 축제 네. 반대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네, 그렇죠. 무슨 팻말들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다 뭐 몇 호차 이렇게 막 써 있고 하는데 날도 더운 데다가 저분들 막 꽝꽝거리면서 소리 지르고 스피커 이러니까 더 덥고 오는 데는 힘들었어요.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열흘째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체감상 열흘이 아니라 한두 달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네.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 국정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 기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새 정부니까 더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빨리 끌어내야죠. 국회 청문회나 이런 것, 법적인 절차를 꼭 지켜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바뀐 정부, 달리 열리게 된 새로운 시대를 효능케 좀 더 빨리 체감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갤럽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70%가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동안 직무를 잘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권 초기에는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득표율, 대선 때 득표율보다 정권 막 출범하고 나서 기대치는 조금 더 올라가지요. 왜냐하면 표를 던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네 정부, 내 정부, 이 정부, 저 정부 따릴 것 없이 모든 정부는 일단은 성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바로 국민들 자신을 위해서죠. 설령 자기가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정부는 나로부터 시간과 돈을 위임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가 실패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의 시간과 나의 돈도 없어지거나 실패한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윤석열 씨 정부 3년 동안 똑똑히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TK 지역 같은 데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낮았지만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기대치는 반을 훨씬 넘는 등 득표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갔어요. 네. 그것은 이재명이 미워 또는 싫어 나는 민주당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은 잘한다면서 한번 기대해 봐야지. 어쨌거나 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심정은 이른바 정치색이나 진영을 떠나서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전에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 할 것 없이 다 높았는데 70% 훨씬들 상회했죠. 윤석열 정부만 한 58% 정도가 가장 낮았고 이번 이재명 정부도 갤럽 조사 보면 70%를 살짝 넘기는 걸로 나와요. 네. 일단 초반에는 지지율을 훌쩍 넘어서서 기대감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제일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문재인 높진 대통령이 제일 87%로 제일 높았었고 그다음이 네. 박근혜 예. 79, 이명박도 79를 기록했었고요. 물론 그보다 훨씬 전이긴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때도 집권 초기에 네.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85%를 찍기도 했어요. 중요한 건 몇 주일 이러다가 푹 깔아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큰 등락 없이 어느 일정한 선을 유지해 주는 게 훨씬 좋겠고 좀 더 중요한 거는 임기 말까지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종잣돈이 되어주는 저변이 되어주는 5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뭐 박근혜 탄핵 무렵에는 지지율이 당시 여당 지지율이 3%, 5%까지 빠졌고 여러분들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탄핵 그 무렵에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도가 뭐 8%, 7%까지 빠졌다가 구속되고 뭐 탄핵 이러고 그러면서 우익들이 막 뭉쳐가지고 좀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은 앞에 열거한 그런 숫자들에 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70%니까 제가 불러드린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 49%보다는 49.15인가 그랬죠. 지금 이번에 70% 나왔으니까 단순 비교는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갔죠. 집권 초기 지지율이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이후의 이 성적도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갤럽 조사를 보면 지역별로도 좀 중요한 수치들이 나왔는데 당연히 광주 전라는 압도적이었는데 대전 충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네. 여기도 긍정이 좀 더 높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보다는 좀 더 올라갔어요. 역시 우리가 충청도를 주목하는 것은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는 것이고 지역에 따른 정치색이 상당히 TK, PK나 호남보다는 엷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수치에 좀 가깝다 이런 점에서 평가가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의 인천도 조금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남, 충북, 세종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무려 74%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도 좀 높지요. 네. 그 말은 높은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제가 아까 취임열을 말씀하셨는데 새 정부 취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 예. 대통령이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했었어요. 이제 어제부터 실질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는데 천연재해, 자연재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 앞에서 무기력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대비가 중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 어디 길 같은 데나 마을 중간 어디 보면은 이렇게 배수구 흘러나가게 해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는 하수구 배수구라 그러나 네. 거기에 뭐 낙엽 요즘은 낙엽은 많진 않아도 담배꽁초니 뭐 휴지니 쓰레기니 해서 자주 막히는데 이게 실은 모이면 역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물이 제때제때 배수가 안 돼서 범람하거나 배수가 안 되니까 피해가 생긴다. 그러면서 그런 걸 좀 신경 쓰자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고 대통령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게 보기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은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를 든 것이었겠으나 그 말을 듣고 막 메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게 지금 대통령이 지적할 일이고 무슨 대단한 것이냐 메모를 해야 되는가. 저런 건 이미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날 말을 귀에 쫑긋하고 뭐 대단한 거 듣기 이전에 부끄러워해야 된다. 저런 말이 안 나와도 되도록 이미 그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걸 다 알면서도 한번 강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는
저런 자리에서는 저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이 되어 있는 이재명 정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중요한 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답하는 걸로 봐서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게요. 자, TK 지역도 좀 살펴볼까요? 50% 넘게 잘할 것으로 봤습니다. 50% 넘는 지지율은 사실 지지율로 봐야 되니까요. 이 TK 지역에서의 이런 변동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좀 그 민주당 마음에 안 든대. 이재명 뭐 이상한 것도 있고 그렇다며. 그래서 다 이제 뭉쳐가지고 김문수 찍고 국힘 지지하고 그랬잖아요. TK 이번에도. 네. 그래서 30% 득표에서는 실패한 적도 많았고 PK에서도 겨우 40% 이렇게 터치하고 그래서 여전히 지역색에 따른 정치 특정 쏠림은 완고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국정 지지도 잘할 것이다 이 기대치는 50%를 훌쩍 넘겼어요. 그거 보면 선거는 선거고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나 좀 한번 지켜볼래. 일은 잘한다면서 일 잘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평상시에도 좀 유지가 되고 선거 때도 어느 특정 지역 하면 무슨 당, 무슨 색깔의 잠바 이렇게 이퀄되는 게 좀 완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 개혁과 정치 선진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부울경은 63%, 대구 경북은 55%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국갤럽 그러니까, 조사였고. 네, 전국 평균이 아까 70%였는데 네. 부울경은 70으로 63이니까 70에 육박하고 있고 충청은 이미 넘어서 버렸고 TK도 55 정도예요. 저는 이게 정책을 통한 새 정부의 효능감을 계속 충족시켜주면 그리고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시켜주면 저는 이 수치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심어줘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더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세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로 살펴볼 텐데요. 국민들이 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물어봤더니 1위는 역시 민생경제 회복이었고 2위는 계엄 내란 종식이었습니다. 각각 35%, 32%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역시 새 정부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게 또 한 번 명확히 보여요. 숫자로. 맞아요. 35%면 3명 중에 1명이 이걸 꼽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통상 무슨 여론조사를 할 때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물어도 한 5%는 나 그렇게 생각해 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네.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해는 동쪽에서 떠. 그러면 당연한 소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것도 한 5, 6% 나와요. 네. 그거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대답하거나 뭐 이제 그건 일종의 재밌는 우화 같은 얘기인데 60% 이상이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변동의 여지가 거의 없는 압도적 다수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35%면 셋 중에 하나인데 어느 특정 견해가 셋 중에 하나를 마크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급하다가 35% 나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모름 무응답까지를 다 합치면 4명 이상은 그걸 제일 큰 현안으로 꼽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그 다음이 계엄 내란 종식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 67%가 좀 넘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약 7명 가까이 되는 절대 다수 분들은 경제 살려라. 계엄 내란 좀 확실하게 끝내자. 아까 저 오프닝에서 얘기하시던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내란의 실질적인 위험 그쵸. 종사자 어쩌고 네. 곧 또 풀려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기현 판사님 문제에 의해서 윤석열에 이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계엄은 지금 진압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뭔가 잔불이 있는 거 아니냐? 제발 여부를 떠나서 확실하게 도려내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법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민생경제 회복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물가 좀 잡아다오. 이거 대통령이나 장관이 몇 명 부르짖는다고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수입 물가도 있고 국제 환경도 있긴 합니다만 적절한 원자재 관리 및
최종 접객업소들의 가격 관리 이런 건 좀 신경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율 문제에 적극 좀 역할을 함으로써 환율 변동이 그대로 수입 물가의 전가가 반영이 되고 그게 우리 소비자 물가나 식탁 물가, 외식 물가에 바로 밀어치는 파고를 조금 완화를 해주면 상승은 억제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또 낮출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고금리 부담. 그것 때문에 대출금 지금 굉장히 많아요. 주택담보대출이니 신용대출이니 일반 가계자금대출. 은행들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몇 조씩 법니다. 그거 다 우리 일벌들이 서민들이 쎄 빠지게 벌어서 이자 내고 뭐 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가끔은 일어 쓰겠지. 아주 편하게 일을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요. 금융개혁, 금융위원회 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발 가시적인 조치가 내려져서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줄이고 쉽게 돈 버는 사람들 줄이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세금 내게 함으로써 균형을 찾아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새 정부 정책 효능감이 저절로 커지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재미있는 또 조사가 지지 정당별로 최우선 과제가 달랐습니다. 네. 진보 지지층에서는 계엄 종식, 보수 지지층에서는 민생 회복이 더 높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진보 진영은 계엄 내란 빨리 매듭 짓고 형사처벌할 건 하고 아마 그중에 핵심은 이런 것도 있겠죠. 윤석열 씨 재구속 수감. 네. 반면에 나는 보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생 회복을 꼽으셨어요. 아마 이분들은 상당 부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던졌겠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이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TK에서 아까 55%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꽤 높은 걸로 나왔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저변에는 먹고 살기 힘든 건 매 한 가지거든. 그렇죠. 진영을 떠나서 그리고 그분들이라고 쉽게 사는 거 아니고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한 만큼 생활이 덜 고달프게 해다오라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공히 느끼는 거니까 저는 이 점에서 국민 통합을 무슨 정치적으로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좀 낫게 해지면 서로 엉켰던 것도 풀어질 수 있고 물론 그걸로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닙니다. 정치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극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진보 성향 아무래도 부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은 내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확실히 끝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1순위를 좀 거기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마 새 정부는 경제 추진을 하면서도 그리고 내란의 법적인 종식은 사법부가 할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하면 그것도 민주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만 사회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큰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 이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양측의 개혁과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최대의 격차가 아닌가 싶은데 네. 민주당이 50%를 돌파했고요. 국민의힘은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일단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혹자는 뭐 계엄 내란인데도 보수가 41, 2%가 넘었다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 그 숫자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보 진영이 얻어낸 최다 득표율이에요. 득표율로 보더라도 예. 49.15%라는 게 여지껏 그렇게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단 하나 박근혜 후보만이 51.5%를 얻은 적이 있을 뿐 어느 당선자도 49%까지 이른 적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보수도 막판에 어마어마하게 뭉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로 50을 못 넘어서 서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대선의 압도적인 지지율의 연승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도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럼 국힘은 왜 이렇게 28%로 갑자기 이렇게 추락했느냐? 한 10% 포인트 이상 깔아앉은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에 비하면 한 13, 14% 낮아진 것이고 대선 투표 직전에 국힘 지지율이 한 36, 7% 됐어요. 그럼 한 9% 포인트 가량 빠진 건데 단 하나 이겁니다. 대선 후에
당 꼬라지 당 하는 걸 보니까 네. 아직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을 들어야 되고요.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유지한다?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 간단히 막 이러잖아. 윤석열 탄핵시키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지금 국힘 헤게모니 패권을 두고 이 그룹과 저 그룹이 야옹야옹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뭔 소리 하고 자빠진 거야. 자빠진단 말 취소. 탄핵이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끝났는데 아직도 탄핵 당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로 저런다니까 정신을 못 차려도 너무 못 차리니까 이게 정당 맞나? 그래서 지지했던 사람들도 지지를 처리하고 한심하다. 그 한숨과 탄식이 반영된 게 이 숫자입니다. 네. 국힘 지지자 갑자기 한 10%포인트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어디 출국한 거 아니거든요. 지형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국힘은 한마디로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뭐 원내대표 뽑는 거 가지고 또 술렁술렁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친윤, 뭐 친한, 비윤 이런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를 치르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지요. 네, 대선의 승리 여파로 민주당이 5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국힘은 일단 내홍에 대한 실망감 영향으로 여파로 28%, 20%대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정리해 역시 주셨습니다. 앵커라 점잖은 말을 쓰시는데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시원합니다. 뉴스토마토 1회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했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치인생톡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예. 네, 정치인생톡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했던 이명현 변호사가 최상병 특검에 이제 지명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적임자로 보셨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 분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모두 전현직 법관이시고 그리고 군 법무관, 검찰 출신 이렇게 원칙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명현 실장님이 되신 거죠. 이분은 23년 전에 그 수사 외압이 있었을 때도 군 법무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네. 외압에 굴복할 수 없다, 진실에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맞서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믿고 이제 저희가 추천을 드렸죠. 이번에도 이제 되시고 나서도 그때를 잊지 않겠다. 역시 똑같은 자세로 임해서 이 수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믿으셔도 될 만한 그런 아주 강직한 특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외압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 것도 좀 믿음직스럽고 네. 여러 가지로 뭐 군 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네. 가지 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도 같고요. 네, 그것도 그렇고 평판이 워낙 좋으세요. 또 네. 이제 그쪽에 이제 그 풀에서 굉장히 그 평판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 원내대변인이 일단 민주당과 혁신당이 이 국민의힘까지 이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편향성 논란을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편향성 논란이란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지금 추천을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와가지고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명단이 다 올라간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참 국민에게 이런 진실 부분을 호도를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국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내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뭐 진상 규명을 가로막는 그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친 공적 기구예요. 특검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정치 공세다. 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의가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해서 올린 거를 재가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왜 또 바깥에다가는 뭐 그 정치 공세를 그렇게 펴십니까? 국힘이 일단은 국민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네.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울경에서조차도 네. 특검에 찬성하는 민심이 과반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 보수 텃밭인데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면이 있었다, 또 억울하다, 이런 거를 다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인데 이 특검이 네.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부울경에서도 그렇게 높은 지금 특검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부분의 진상 조사가 완벽하게 규명됐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적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그런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부당합니다. 방금 제가 바깥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지금 뭐 그 탄핵 탄핵 반대냐 탄핵 찬성이냐에 대해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국민적 관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국힘에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매우 힘들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내란 종식이 바로 끝나야 빨리 이 부분이 해결돼야 우리가 민생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국민적인 관심이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이런 자세로 계속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해서 뭘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예요.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네. 야당을 넘어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이번에 권성동 전 이제 그 원내대표가 분열을 막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분열을 막기 위한 게 국민적 분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냥 당의 분열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편 분열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당론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정치 공세에다가 뭐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씌우기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면서 국힘은 그야말로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틀 후에 원내대표가 뽑힐 거고 곧 전당대회도 열 텐데 이 쇄신은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그래도 좀 상식적인 분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협치가 돼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경주 에이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특위위원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주를 갔다가 또 인접 지역인 영덕을 다녀왔어요. 예, 영덕 다녀왔고 그 산불 이제 그 상황이 어떤가 또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도울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경주 에이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늦어지게 된 게 윤석열 내란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만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만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밖에 완성이 안 된 그런가요? 상황이거든요. 그 뭐 가건물로 짓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빨리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물론 보는데 그렇게 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안전 진단도 해야 되겠고 그 안에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컨텐츠의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내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단계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어떻게 뭐 그 소통상 이제 뭐 관계 부처들과 소관 기관들도 다 있으니까요. 관계 부처 간이나 아니면 경주시 간의 소통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없는가, 또 미흡한 부분은 없는가. 왜 그러냐면은 그런 내용들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미리 외부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은 하드웨어가 완성됐을 때 이제부터 시작 그러면 한 달밖에 기간이 안 남는 거죠. 그 안에 테스트를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여서 제가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 챙겨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게 이번이 첫 국제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호스트로 그렇죠. 이제 그 외국의 정상들을 맞는 그런 국제 무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 잼버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우리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직접 가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첫 국제 행사이기도 하고 우리에겐 잼버리라는 좀 실패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행사나 전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경주시에서는 17개, 문체부에서는 13개의 문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찬장 행사, 만찬장 때 이제 그 저녁을 드시면서 볼 수 있는 공연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총기획, 총괄 감독이 지금 내정이 이제 되신 거고 그 부분에 이제 기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는 할 건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저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에이펙이라는 게 사실은 경제 교류 및 이제 공동 번영 이런 것들을 협력체로서의 어떠한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래서 경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문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앞서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문화 선도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화 선도국으로서의 그런 문화 경제의 수출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서 하는 거 혹은 문화는 그냥 향유 시간 있고 돈 있을 때 향유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직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외부에 강력한 이제 수출 전략으로 삼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특위 그 회의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에이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경제 그룹들이 이제 다 회의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문화 협력체가 없어요. 예, 문화 산업이라든지 문화 수출이라든지 문화 교류에 대한 이제 그런 그룹이 없어서 외교부에 이제 그 부분을 제안을 꼭 하시라고 그랬고 또 요번에 그 문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취임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도 있었고 문화가 곧 경제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공동성명서 상에 발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조치를 미리 해달라고 네. 각국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달라고 외교부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상당히 대단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정부에서도 협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의회에서도 협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안을 드렸고 또 제안을 하나 더 드린 게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이게 행정 중심의 그런 회의니까 네. 그 회의체에서 나온 얘기들 또
그 협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의회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가칭입니다만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그 Parliamentary Assembly of APEC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상회담 사후에 우리들이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제 듣고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보자.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만큼 국가적인 위상 또 우리 의회의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으러 오고 싶다. 그런 걸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본도 우리 따라 좀 변화를 하려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K컬처 문화경제국으로서의 위상 또 국회의 지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고 한중 간의 어떤 해빙 모드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에이펙 참석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유엔 총회는 또 불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방한을 하시게 되면 11년 만에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안에 우리가 그 탄핵 정국 또 계엄 해제 하고 이후에 조금씩 중국이 우리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좀 취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관광객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오게 되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물꼬를 확 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꼬를 트게 되는 게 가장 이제 편한 게 가장 소프트하게 접근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게 역시나 문화, 예술, 그다음에 체육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오시면은 정상회담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물꼬가 좀 터졌으면 좋겠고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국민적 이제 그 관심사인데 자동차 이제 뭐 세탁기, 냉장고에도 25% 철강 네. 관세도 붙이겠다고 하고 나오고 있는 마당에 아직까지 컨텐츠에는 관세를 붙이지 못했거든요. 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전략을 펼칠 수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 그런 얘기가 좀 되신다고 한다면은 요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문화 경제로 인한 이제 혜택을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네. 그런 아주 그 간절한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 문화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회의를 이렇게 개최할 때는 또 산업적으로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국제적인 무슨 수출이라든지 이런 길에 있어서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어떤 산업이 당연히. 좀 부각을 네, 나타낼 수 당연히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해야죠. 경주가 참 특이한 도시인 게 전통 문화가 있는 도시이기도 네. 하고요. 굉장히 오래된 천년의 고도죠. 고도인 동시에 첨단 기술이 또 같이 숨쉬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미래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전환,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을 다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기업들이 이번에 또 전시 부스도 마련이 돼요. 그래서 지역 기업도 있지만 대기업들도 함께 전시 부스도 조성을 할 예정이라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역시 부스를 하면서 저는 지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민간에서도 공예나 뭐 그 부분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수준을 보여주면서도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부스가 마련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그 공예 부스도 물론 설치가 될 테지만 그거 말고도 민간에서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통 공예 플리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 한복이 굉장히 우리가 여러 이제 그 방향으로 다시 재해석한 그런 한복에 대해서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그렇게 문화 경제 상품뿐만이 아니라 기업 상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11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아직 계엄 이후에 준비가 좀 지지부진하면서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인데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네. 자, 정치인생톡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방송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곧 열리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죠. G7 정상회의에는 참석을 하고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 여부가 또 관심사입니다. 이게 또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쪽으로 이렇게 꼭 가야 된다, 가지 않아야 된다, 이 의견 자체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외교 사안이 너무 많고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렇다 보니 굉장히 하나하나 신중하지만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G7은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참석하는 것에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 의미를 뒀고, 근데 G7은 정치경제 협의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굉장히 좋은 어떤 다자간 외교 무대로서 기대가 된다라는 기조가 강한데, 이 나토는 군사 동맹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나토에 참석하느냐 안 참석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만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내에서도 가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의 기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마 만약에 안 참석했을 경우에 너무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일단 나토 회원국은 저희는 아닙니다. 네.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제 IP4라고 해서 이 국가들을 계속해서 초청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가 나토 참석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가는 쪽으로 기운다라고 이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가도 가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의 결단이 남았다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가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경제 현안도 그렇고 정치 현안도 그렇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 국내 경제를 챙기지 않고 국외로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이 처음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G7의 국가와 그리고 나토 국가의 대부분이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G7은 참석을 했는데 굳이 또 나토에 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외교 안보 라인도 다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외교 장관도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또 어떤 방향이 또 고려가 된다고 하면, 이 사실 우리가 나토를 가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하다가 지금 가는 방향으로 선회를 한다는 보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만약에 G7도 가고 나토도 간다라고 했었으면 국민의힘이 또 엄청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현안 챙기지 않고 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지금 외국만 돈다 이런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토는 가지 않느냐 왜 챙기지 않느냐라고 제안을 한 상태에서 가기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뉴스는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나토에 참석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너무 중국에게 안 좋은 사인, 너무 미국에 우리가 지금 우호적인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집권하면서 3년 동안 나토에 참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토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3년 동안 참석했기 때문에 지금도 참석한다라는 흐름이 사실 자연스럽게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올해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아마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는 것이 뭐 정부 차원에서는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석의 가닥을 두고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도는 참석에 가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동맹파, 자주파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뭐 국내 상황이 또 복잡하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굳이 팔을 나누자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은 민파입니다. 국민을 중요하는 마음이 다 똑같고 뭐 자주파 동맹은 약간 이제 언론의 약간 재미를 위한 그냥 이름 붙이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사실 나토의 중요성은 K 방산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K 방산을 둘러싼 토론회가 굉장히 우리 당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고 제가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님하고 유튜브 방산할 때도 K 방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K 방산이 유럽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이 참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좋은 방산 기술을 갖고 있고 제품의 완성도도 높다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이 군사적,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이 K 어떤 경제 이니셔티브의 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무슨 파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약간 재무장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K방산 자체에 뭔가 우리 쪽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동의하고요. 너무 맞는 말씀이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자꾸 친중, 친미 뭐 이렇게 갈라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와중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말 일관되게 명확하거든요. 나는 실용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나토와 공식 명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에 중요시하는 그 회원국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질서 속에서 이 경제 안보 이슈를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K 방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경제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하게 실용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까 또 이제 자주파 또 독립파라고 하셨나요? 네, 자주파, 네. 동맹파. 지금 이제 인물을 따지면 위성락파, 이종석파로 그렇죠. 나눠진다고 하는데 사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어느 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만 목소리를 듣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 이슈에 있어서 지금 진짜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실리가 어느 쪽에 지금 명확하게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이 사안을 헤쳐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토를 참석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쨌든 그 명분하에 그 외교적인 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말씀을 말씀하시죠. 가져도 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다. 이 말에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 외교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들어오기 전에 이강윤 소장님하고 여론조사 짚어보셨죠. 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민생 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면 어쨌든 민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 현안을 놓고 마치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안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듣고 정치적 효과, 경제적 효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른바 동맹들이 보는 관점, 주변국들이 보는 관점, K방산 이런 걸 좀 두루 종합해서 하는 양파적 관점을 갖고 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참석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국익 위주로 실용 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려를 보이고 있는 진영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우려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윤석열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하든 어떤 질의응답을 하든 그게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그 국가의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실이 인수위도 없이 뭐 컴퓨터와 복합기도 없이 무덤 같은 곳에서 지금 시작이 된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요즘 또 보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전임 어공들 80명이 지금 알박기를 하고 월급 루팡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진짜 일해야 되는 그 일터에서 일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국무위원들은 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내란 정권에서의 국무위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외교 안보 라인도 마찬가지 사정일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경무에 시달리다가 또 실려 나가기도 하는 이 와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토에 가면 32개국의 정상들만 만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기에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3년 동안 한일 회담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행사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 참석하는 그 이면의 다른 행사들까지 다 조율하고 역할을 하는 것에 굉장히 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G7이 지금 15일부터 17일까지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토에 그렇죠.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금까지 준비된 이 외교 안보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또 같이 발맞춰온 그런 분들과 함께 많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교 안보 라인을 이야기하니까 이 G7 정상 외교에서 외교 라인이 누가 참석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외교부 장관이 동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 안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내란으로 무너진 정부이기 때문에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오히려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 안 하는 게 저는 맞고요.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위성락 안보실장님하고 같이 비례대표 후보였고 캠프에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조금 기대를 하자면 위성락 의원이 사실은 이 외교라든가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갑작스럽게 발탁돼서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계속 호흡을 하면서 아마 상당 부분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라든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물론 이제 뭐 인수 없이 출범했으니까 좀 급박하긴 하겠습니다만 결코 준비가 덜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만 해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른바 자세히 살펴보면 대안을 많이 내왔었고
위성락 안보실장도 의원 시절부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교류했다라는 보도도 계속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이 K 민주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번 외교 무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됩니다. 이 G7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할 것 같고요. 만날 것 같죠. 그리고 일단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도 방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 G7 앞둔 시점에서 한미 간 사실 협력하고 뭐 협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됐는지. 정리도 돼야 되고 사실 이 12.3 비상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그 6개월 동안 외교 공백 상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국외의 관계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공백 상태가 지속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뭐 관세 문제라든가 중국,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실무진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분명히 많은 대화가 오고 갈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관세 문제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관세율 문제라든가 아니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으나,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의 스타일상 뭐 아래에서 조율을 얼마큼 하든지 간에 그 위에서 통대통으로 굉장히 통 크게 합의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G7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첫인상을 이후로 어떻게든 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의를 해 가느냐도 또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줄줄이 앞두고 있는 외교 안보 이슈들에서 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내란 피의자들의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첫 타자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내란 2인자라고 사실 불리는 인물인데 구속 기한을 따져보니까 12월 27일 전에 계속 기소했거든요. 지금 이제 6개월 따져보니까 26일, 27일 그 기점이 이제 그러니까요.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겸 판사가 보석 검토와 관련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들 이제 좀 걱정과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 의견 들어보니까 윤석열 내란 수괴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걸 봐도 피눈물이 나는데 김용현까지 그러면은 보리밥 먹고 맛집 투어하고 계산책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구속 풀려난 것부터 우리가 사실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현이 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김용현에 대한 우려는 검찰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수사에 제대로 협조 안 한다든가 관련자들 회유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저도 이런 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용현에 대해서 왜 더 우려가 제기되느냐, 이 사람이 그동안의 행동이 바깥에 있는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행동을 그렇죠. 계속했었죠. 구치소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변호인들이 대통령 우리 손을 구출하자라고 이 김용현 편지를 막 대독하기도 하고 이른바 윤 어게인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분들에서 우려가 있는데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검찰이 했는데 왜 추가 기소는 하지 않느냐, 이 문제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월 27일에 최대 구속 기간이 기한이 그렇고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은 7월 1일, 여인형 국방첩 사령관이 7월 1일, 또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7월 3일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내란 종사자들의 그 구속 기한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풀려나서 윤석열처럼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아까 말씀을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지규현이다. 왜냐하면 이 지규현 판사가 정말 우리가 이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럴 때 원래 70년 동안 이 실무 사례를 덮고
날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이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시켜주는 그 전대미문한 그런 사건들 일으킨 게 바로 지기현 판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동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뭐 이렇게 제한 조치 가능한 것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마치 굉장히 자기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보석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은 그냥 불구속 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 풀어놓겠다. 이 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기현 판사가 뭐 예를 들어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하철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 내란 공범들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히 해온 판사이기 때문에 이 김용현뿐만 아니고 다른 이 내란 공범들이 줄줄이 빠져나오는 것에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다시 재구속하는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지금 보면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이 이번 내란 특검은 정말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메머드급 특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의 안에 지금 내란, 외환, 군사 반란, 내란 목적 뭐 이런 것들 11개의 혐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최장 170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최대 규모의 뭐 검사나 수사 기관들이 붙어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한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너무 많은 곳에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16년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수사했던 기록 분량만 1톤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 이 모든 분야에서 나눠져서 수사를 해온 기록들을 다 검토하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량들을 검토해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연결고리가 빈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맞춰보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특검도 제대로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된다. 그러게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구속 기한이 만료돼서 이제 만약에 풀려나게 되면 우리가 또 기시감이 드는 게 윤석열 씨잖아요.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뭐 이제 소환 조사나 수사 등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석방되고 나면 그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느냐. 그럼 조사가 제대로 안 될 텐데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구속된 인물들의 변호인들끼리도 뭔가 좋게 표현하면 소통, 나쁘게 표현하면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변호인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도 사실상 풀려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가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특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냥 검찰이 왜 추가 기소를 안 하느냐라는 지금이라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김기표 의원 주용을 보면 첫 번째로 노상원에게 비아폰을 불법 제공한 의혹도 있고 김용현이 그리고 군 블랙리스트 의혹 있으니까 빨리 즉각 추가 기소 나서야 되는데 검찰이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특검도 중요하는데 검찰이 애초에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검을 하다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지기현 판사가 보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럼 보석이 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보석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현이 그냥 구속기간 다 채우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내란 공범자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구두 신고 롯데리아에서 버거 먹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증거를 뭐 이메일 어떻게 했는지 말 맞춰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지켜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내란이 한참 의혹이 있었을 때 김용현이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때도 김용현 변호사가 이 내란 그러니까 구속 수감된 계엄군 수뇌부들을 일일이 찾아간 정황이 드러나서 그때도 판사에게 경고를 한번 재판부로부터 받았었고 그리고 곽종근 우리 전 사령관
변호인이 지금 윤석열이 끌어내라라고 진술을 굉장히 용기 있게 했는데 그분도 몇 차례 찾아가서 이 변호사가 뭐 어떻게 회유를 하려고 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기사로 다 나온 전례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말 엄벌을 또 우리가 할 수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 보석이 제한 조치가 있는 거고 그냥 구속 기간을 다 갖춘 후에 석방이 되는 거는 자유롭게 그냥 다닐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뭐 기한하고 상관없이 사실상 법원에서 풀어준 걸로 봤는데 그동안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네. 활개치고 다니잖아요. 반바지 입고 뭐 피부 관리 샵으로 의심되는 곳에 들어갔다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게 내란의 주요 가담자들이 돌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항상 힘든 게 뭐냐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윤석열 대통령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구속에서 풀려나면서부터 이게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혹은 구속 기한이 다 돼서 풀려나는 것을 저희같이 뉴스 다루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되는데 일반적으로 맹목적으로 집회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이런 신호가 하나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증거인멸하거나 김건희처럼 나 아프니까 못 나간다고 버틴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지연되면서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되거나 제3자를 통해서 증인을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엄 이후에 보면은 계엄 관련된 인물의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그 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까 봐 저는 굉장히 우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기현 판사인데 지기현 판사가 보석 이야기를 왜 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들은 왜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의아한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추가 기소는 분명히 또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란 혐의로 구속을 시켜서 거기 6개월이 만료가 돼서 풀려난 거지만 사실 다른 의혹, 뭐 예를 들어 뇌물 의혹 아니면 민간인 노사원에게 비화포를 제공한 의혹, 군 블랙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정말 기소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검찰이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전혀 이러한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뭐 그냥 검찰 내부의 이야기로는 어차피 지금 굉장히 검찰 개혁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 거고 본인들이 공수처든 뭐 중수본이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이 이게 분명한데 그럼 나는 이 수사보다 이 쪼개진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나의 승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게 특검으로 다시 가야 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해봤자 뭐 그렇게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자포자기한 그런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후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수사가 뭐 아무리 다른 특검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검찰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방기하고 자리 보전에만 지금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죠. 그러니까 수사가 되지 않았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까지 수사도 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엉뚱한 상상을 가끔 하는데 뉴스토마토에도 특종 기자 있죠. 그렇죠. 네, 몇 명 네, 있습니다. 이번 내란 내란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검찰 관련해서도 특종 기자들이 뉴스토마토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특검에 임명하라라는 말이 안 되죠. 법조인도 아니고. 근데 왜 국민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은 심지어 보면 언론에서 특종한 거를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정말 그 일만 하는 검찰들이 기자 한 명의 취재력을 못 따라올 정도로 무능한 걸까 안 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 출범하면 많은 검사들의 이 무능함도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란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아직 제대로
판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정치하는 언니들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